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화를 맡게 된 리플 원정대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연말 연시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2025년 되게 열심히 달렸었던 터라 휴식의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푹 쉬시고 2026년도 또 좋은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1, 2화를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린 지 좀 시간이 되어서 제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온체인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도대체 온체인이 뭐냐, 온체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오프체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간단히 짚고 넘어가 봤었는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온체인은 결국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일컫고요.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은 다 네트워크 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누구나에게 다 공개가 되고 검증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과 달리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시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오프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화된 서비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은행 어플, 일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다 오프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프체인이라 함은 결국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지 않는 데이터다 보니까 내부 서버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데이터들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로 디파이 활동, 그다음에 NFT 발행, 그다음에 NFT 거래, 그다음에 지갑 간의 송금, 이런 모든 트랜잭션들이 다 이제 온체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코인 혹은 토큰들을 매매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서버 기반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고, 블록체인에는 기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오프체인 기반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체인 트랜잭션은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보안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장이 다 기록될 필요 없이 한두 개의 서버에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되게 익숙한 경험을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네트워크, 모든 원장에 이 트랜잭션이 기록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성이 복잡하고, 이 오프체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느린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해킹, 파산, 그런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화 때는 XRP, 그다음에 XRP 레저, 그다음에 리플,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뤄보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XRP는 디지털 자산,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름이 레저, 이제 약어로는 XRP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자산을 일컫는 리플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이제 리플랩스라는 기업 이름의 준말이고요. 이 리플랩스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XRP 코인을 리플로 일컫는 것은 사실 잘못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기존에는 리플이라고 자산 명칭을 붙여놨는데 점점 이제 XRP로 리플과 이제 병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XRP로 병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XRP는 결국에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가치 이동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A가 B에게 XRP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XRP에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이동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가치가 이동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에서 이 거래 기능을 실행해 주는 게 이 XRP 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서도 간단한 비유를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지만은 그 프로그램들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되는 이 운영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데, 이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운영체제 위에 여러 가지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이 이제 XRP를 기축통화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이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플랩스는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XRP가 가격이 존재를 하는 거고, 리플랩스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 리플랩스의 주식에 대한 가격이 존재를 하게 되겠지만은 아직은 리플이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이 XRP가 A에서 B로 보내질 때 모든 트랜잭션이 다 온체인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온체인 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
XRP 레저에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활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리플랩스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XRP 레저를 활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온체인 활동을 하진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XRP 레저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XRP가 이제 코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대상이 XRP인 것이고, XRP 레저는 투자 대상이 당연히 아니죠.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체인 시리즈를 다루면서 저희가 XRP, XRP 레저, 리플 요 세 가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요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셔야 나중에 이제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왜 온체인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XRP와 리플이 다름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XRP 가격은 결국에는 그 레저의 활용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체인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쏟아지고 있는 리플 관련된 혹은 XRP 관련된 뉴스, 루머 이런 것들을 보고 가격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가격 예측 혹은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접 이 온체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리플 원정대에 올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서 질문을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되게 괜찮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XRP는 구매를 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리플 사러 가서 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건가요? 1000억 개 발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시장에 파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리플 사는 금융 솔루션 제공으로 돈을 벌고 XRP를 팔고 돈을 벌고, 이게 맞을까요? 네, 제가 한번 천천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XRP를 거래소에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업비트가 대표적이죠. 업비트에서 XRP를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판매자는 리플랩스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거래소에서 XRP를 팔 수가 있잖아요. 이 XRP 판매자에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켓 메이커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데, 이 XRP를 판매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이 거래소에 XRP를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XRP 구매자가 원화 혹은 테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XRP를 구매를 했을 때 판매자에게 돈이 가는 것이고, 리플사는 그 많은 시장 참여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XRP를 팔 수는 있지만은 이게 온체인으로 다 기록이 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리플랩스에서도 이것을 공격적으로 팔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1000억 개 중에 지금은 한 600억 개 정도가 시장에 풀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에스크로에 락업이 되어 있고,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금융기관의 솔루션 판매로 이제 매출을 가지고 오고 있고, XRP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온체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우측 하단에 하나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건 XRP 스캔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트랜잭션들을 볼 수 있고, 누가 얼만큼 토큰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XRP 스캔에 가시면은 XRP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홀더들을 또 이제 누가 다 라벨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에는 이제 리플랩스 회사가 있긴 한데, 그 밑으로 이제 거래소들을 포함해서 개인들, 기관들 이런 것들도 이제 얼만큼 XRP를 들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이 좀 길긴 한데 제가 이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지식 수준이 너무 낮아서 질문하기가 좀 이렇게 하셨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수준이 좀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미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하시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발생 시에 XRP 레저의 내부 혹은 XRP 레저 외부 메인넷 블록체인과의 통신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거를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모두 합의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서비스 혹은 일반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패스파인딩 혹은 뭐 라우터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A에서 B로 어떤 데이터나 메시지가 갈 때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 자체에
이런 패스파인딩 기능들도 다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A가 B에게 1XRP를 보낼 때 가장 빠른 길을 그냥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함께 이 블록체인 내부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메인넷 블록체인,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때 대부분은 락앤 민트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락앤 민트 방식은 뭐냐면은 XRP 레저에서 EVM 네트워크로 이제 갈 때 XRP 레저에 있는 XRP를 잠그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잠그고 EVM 체인에서 10개를 풉니다. 10개의 XRP를 EVM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XRP 레저에는 10개가 잠기고 EVM 네트워크에서는 10개가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리징을 해서 10개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인데,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이제 IPL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ILP인 것 같아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플랩스가 15년쯤에 이제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인터레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다른 네트워크, 다른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송금망까지 포함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위 개념으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A 블록체인과 B 블록체인 사이에서 토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라 혹은 웜홀 이런 것들과 협력을 해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와 토큰 혹은 코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발생 시에 송금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지, 이거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면은 아무래도 XRP가 소각되는 양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도표도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트랜잭션이 한번 발생할 때 대략 한 10드롭 정도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드롭 같은 경우는 100만 분의 1 XRP이고요. 0.000001 XRP인 거죠. 근데 이제 트랜잭션 하나 발생할 때마다 10드롭이 이제 수수료를 발생하고, 즉 이제 0.00001 XRP가 이제 수수료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대신에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정확하게 이 10드롭씩 수수료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나 좀 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수수료가 좀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좀 한가하다 할 때는 10드롭 정도로 이제 내려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수수료가 나가는 건 아니고 이 10드롭 내외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거는 결국에는 이 송금 금액, 예를 들어서 1XRP를 보낼 때 혹은 10만 XRP를 보낼 때 송금 수수료가 달라지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1XRP를 보내든 10XRP를 보내든 1만 XRP를 보내든 한 개의 트랜잭션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송금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XRP 레저가 국제송금 시스템에서 금액이 커질수록 이 수수료가 늘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XRP 레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송금액과 무관하게 저비용으로 이제 설계된 그런 결제 송금 특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금 금액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소개드렸던 XRP 스캔에 가시면은 이 XRP가 얼만큼 소각되는지 나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XRP가 많이 쓰이면 굉장히 많은 XRP가 소각이 되고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온체인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도표를 봤을 때 얼만큼의 XRP가 소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두 개를 한번 다뤄봤고,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을 이제 쭉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마련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래소 지갑이랑 블록체인 온체인 지갑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거래소 지갑을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거래소에서 자산을 보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암호화폐 지갑, 블록체인 지갑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요 두 개는 확실히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주체가 이 거래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 본인 인증이랑 신원 확인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소가 유저의 자산을 다 거래소 통제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이 자산을 통제를 함에 있어서 개인 키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 개인 키를 다 거래소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소의 서버가 해킹을 당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혹은 뭐 거래소가 파산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개인 키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자산을 못 빼는 경우 혹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의 소유권이 온전히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개인 키를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소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자산을 직접 관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거래소에서 어떤 점검을 하기 때문에 뭐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런 공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암호화폐 지갑, 블록체인 온체인 지갑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내가 언제든지 개인 키만 잘 보유하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내 자산을 출금하거나 입금하거나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고요. 대신에 이제 거래소는 장점이 뚜렷하죠.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빠르게 거래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있고, 혹은 내가 이제 거래소에 뭔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거래소에 문의를 하면은 비밀번호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 키를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3자로 인한 자산 손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내 자산을 다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지갑은 내가 내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다른 곳으로 다 자산을 보내지 않는 이상 내 자산은 내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에 내 자산을 보관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특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테이킹도 하고 랜딩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 암호화폐 지갑에 이제 자산을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 하는 어떤 출금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자산을 내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업비트, 빗썸 이런 것도 있고, 해외에는 대표적으로 뭐 바이낸스, OKX, 비트겟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메타마스크, 솔라나의 팬텀,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기린 지갑,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 쓰시는 네트워크에 따라서 맞는 지갑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거래소 지갑이랑 암호화폐 지갑이랑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 사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거래소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지갑이 또 엄청나게 안전하냐, 그건 또 관리하기 또 나름이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믿고 쓰시는 그런 거래소인데, 올해 12월에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코인이 해킹을 당해서 이제 업비트가 그것을 변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초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도 거의 2조가 넘는 수준의 해킹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자산을 다 탈취를 당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지갑은 이제 개인 키를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인 키를 거래소에서는 다 본인들이 다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소만 털게 되면은 이 개인 키를 다 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갑보다는 오히려 이제 개인 키들이 모여 있는 이 거래소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소라고 해서 안심하고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거래를 하기 위한 금액은 거래소에 넣고 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콜드 월렛 같은 되게 안전한 지갑에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디파이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 싶다, 내가 좀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메타마스크나 기린 월렛 같은 그런 하드 월렛들을 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좀 분산해서 내 자산을 보관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차근차근 같이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블록체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개인 키가 있고 공개 키가 있고 주소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개인 키 같은 경우에는 내 계좌 혹은 내 계좌의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볼 수 있는 내 주소는 그냥 계좌번호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얼마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블록체인도 누군가가 나에게 몇 XRP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주소를 그냥 남에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경우는 그 주소를 통해서 XRP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XRP 레저에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인 키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 키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생성이 되면은 공개 키로 암호화가 되고 해시 함수를 적용을 해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개인 키에서 주소로 가는 건 가능한데, 주소를 가지고 공개 키, 그 다음에 개인 키로 역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단방향 함수다 보니까 복구하는 것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인 키를 직접 보관하기 때문에 이 개인 키만 탈취를 당하지 않으면은 남이 어떤 해커들이 자산을 탈취하는 그런 위험이 극도로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문구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온 게 복구 구문인데요. 시드 구문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12자리의 12개의 단어 혹은 뭐 24개의 단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로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단어들의 순서를 다 알고 있으면은, 어디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은 내 개인 키를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복구 구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샷이나 뭐 메모장에 적어 놓으면은 되게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해커들이 이제 이런 이 복구 구문을 탈취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털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털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스크린샷이나 메모장에 보관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천하고, 반드시 좀 이런 종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안전하게 내가 적어서 코팅까지 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지갑의 원리가 이렇다 보니까, 이 지갑에 대한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내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온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온체인을 잘 알고 있다면은 내 자산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블록체인 지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체인 지갑은 온체인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지갑이 필수이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XRP 투자자분들이 온체인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이었던, 직접 온체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지갑을 생성을 해서 내 자산, 내 XRP를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블록체인 지갑, 특히 XRP를 어떻게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다면은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리플 원정대에서 계속 XRP 매수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DCA로 꾸준히 매수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과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